K벡터 다이어그램을 실질적으로 광학계 구조, 광학 소자 설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수식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 K벡터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래피컬한 어떤 도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그래피컬한 도법은 복잡한 수식을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량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에 대한 K벡터 다이어그램에 대한 정확한 수식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일단 K벡터 다이어그램을 이 차원에서 다루는 경우에 이 KX와 KZ의 제곱이 람다분의 2파이의 제곱을 만족하는 이런 수식이 이제 기본적인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이죠. 원의 방정식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람다분의 2파이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철률이 높은 물질의 경우에는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람다분의 2파이의 n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KX, KZ가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정해졌을 때 이 계산을 보면은 Z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KX 값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람다 2파이 곱하기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가 KX,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KZ를 갖습니다. 이 관계를 만족하면 이제 이 서클 위에 존재하니까 이 매질상에서 프로파게이션 하는, 실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광파를 나타내는 K 벡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회절 격자에 의해서 그 그레이팅 벡터가 G인 이런 회절 격자에 의해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프리스페이스를 매질을 진행하는 그런 광파의 K 벡터를 구하는 것인데, 도법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KX 방향의 성분만 이렇게 G 모멘텀을 G의 G 벡터의 배수로 그 모멘텀을 이제 더 같기 때문에 모멘텀에 추가되는 거죠. G의 배수가 모멘텀에 추가되는 것이고, 이것이 M차 회절파의 K 벡터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X 방향 K 벡터 X 컴포넌트가 되겠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G 벡터는 마찬가지로 이 K 스페어 원 위에 있는 점이 되기 때문에 이 원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KZ의 값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KX와 KZ의 정확한 수식적인 그 표현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것을 가지고 정량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간단한 예가 될 것이고, 그것을 3차원으로 우리가 확장을 한다면 3차원 상에서는 KX 제곱 플러스 KY 제곱 플러스 KZ 제곱의 제곱이 람다분의 2파이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고, 그 3차원 그 상에서 임의의 각도를 갖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3차원 X, Y, Z 구조에서 이 그 격자의 구조가 임의의 어떤 틸트된 방향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틸트된 임의의 방향을 가질 때 이 격자의 구조는 이와 같이 3차원적인 공간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볼륨 그레이팅까지 같이 우리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차원 벡터로 표현한 것이고, 이렇게 그레이팅의 롱기튜디널 앵글과 그레이팅의 아지무스 앵글을 모두 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차원 벡터로 표현했고, 그레이팅의 주기를 캐피탈 람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레이팅의 임의의 방향에서 빛이 입사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K 벡터 룰은 그대로 성립을 하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X 방향과 Y 방향 둘 다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그 GX하고 GY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G 벡터는 XY 평면에서 G 벡터가 이렇게 정의되고, 그레이팅이 이 G 벡터의 수직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을 때, 여기서 G 벡터의 G 벡터를 이제 벡터로 표현했을 때 G 벡터의 X 방향 성분, 그리고 Y 방향 성분, 그리고 물론 Z 방향 성분도 있지만 서피스 그레이팅을 가정한 경우, 서피스 그레이팅의 경우에는 G 벡터 GZ 컴포넌트가 0이기 때문에 GX, GY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GX 성분과 GY 성분이 독립적으로 입사빔의 X 컴포넌트, K 벡터 X 컴포넌트, K 벡터 Y 컴포넌트 이게 모멘텀을 줄 수 있는데 이 모멘텀이 혹시 G 벡터의 정수배가 됩니다. m배 정수배일 때 이것을 우리가 m차 회절파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m 곱하기 gx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 m은 마이너스 값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는 프리스페이스 회절파의 Z방향 컴포넌트는 지금 현재 이 서피스 그레이팅에서는 정해지지 않고 서피스 그레이팅에서는 X방향과 Y방향에 대해서만 컨스트레인이 있고 Z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Z방향은 이제 그 그레이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죠. Z방향은 프리스페이스 상에서 프리스페이스의 디스퍼전 릴레이션, 즉 프리스페이스 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플레인 웨이브 이퀘이션, 즉 디스퍼전 릴레이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kx 제곱 플러스 ky 제곱 플러스 kz 제곱이 람다분의 2파이의 제곱이라는 조건에서부터 제곱을 빠먹었네요. 네. 이 조건으로부터 kz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요. 다시 홀로렌즈로 대표되는 웨이브 가이드 타입 AR의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동작 특성을, 이러한 광파 그 동작 특성을 얻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타입의 그레이팅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인풋 그레이팅이고, 두 번째는 익스펜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웃풋 커플러. 이렇게 세 가지 그레이팅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팅들이 모두 다 RGB에 따라서 또 그 정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파라미터는 이제 물질의 굴절률이겠죠. 물질의 굴절률을 알 때 이 물질의 굴절률 웨이브 가이드를 통해서 최대한 넓은 그 광파 번들이 광의 빈 번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풋 그레이팅의 입사각을 조절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 그레이팅의 설계가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거지. 그레이팅을 통해서 유니폼한 인텐시티를 갖는 이런 평면파, 면광원이죠. 네, 평면파라기보다는 면광원의 프로파일을 전 영역에 걸쳐서 유니폼하게 끌어내는 이제 그런 그레이팅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홀로렌즈 구조를 특별히 분석을 해보면 이제 슬랜티드 그레이팅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바이너리 형태의 그레이팅, 이게 기울어진 그레이팅이 아니라 이렇게 고추 세워진 그런 그 사각형 타입의 그레이팅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진 바이너리 그레이팅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것을 세타 g만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슬랜티드 그레이팅이라고 간단하게 부른다면, 이 바이너리 그레이팅과 슬랜티드 그레이팅의 광 특성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그 회절 효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티크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레이팅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그레이팅의 두께를 조절해 가면서 회절 효율을 계산을 해봤는데, 이것은 이제 엄밀한 전자장 해석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RCWA 방법이나 푸리에 모달 메소드, 뭐 두 개 동일한 메소드고요. 또는 FMM, FDTD, 그다음에 FEM 등의 방법론을 통해서 이 광 회절 효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정밀한 방법이 이러한 격자 구조 해석에 있어서는 이제 RCWA 또는 푸리에 모달 메소드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두께를 바꿔가면서, 자, 일단 두께가 0일 때, 두께가 0이라는 얘기는 그레이팅이 없을 때죠. 그레이팅이 없으니까 어떤 회절파도 나타나지 않아서 회절파의 인텐시티가 0입니다. 그런데 이제 티크니스가 점점 이제 생겨서 그레이팅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점점 높아지게 되면 회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바이너리 그레이팅이 지금 빨간색입니다. 이 바이너리 그레이팅이 점점 이 높이가 높아지면서
회절 효율이 높아지다가 이 경우에 웨이브랭스가 지금 633나노 레드 파장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피리어드가 596.8나노, 위스가 298.4. 위스라는 것이 지금 그레이팅의 이 두께, 이 위스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레이팅의 티크니스를 우리가 조절해 가면서, 여기 하이트라고 지금 여기 써놨는데, 그레이팅의 이제 두께가 되겠습니다. 그레이팅 두께가 800나노일 때 가장 맥시멈이 됩니다. 마이너리 그레이팅을 점점 두껍게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레이팅의 높이, 그러니까 하이트가 800나노일 때 가장 맥시멈 회졸 효율을 갖고, 다시 더 높이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그레이팅 회졸 효율이 감소하고 다시 이제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이너리 그레이팅을 살펴보면, 이 바이너리 그레이팅은 빛이 입사를 했을 때 이 양방향으로 쪼개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차와 플러스 1차, 플러스 1차, 마이너스 1차 동시에 갖기 때문에 이 회절 효율이 이제 균등하게 쪼개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40%, 여기 40%, 플러스 1차 40%가 가면 마이너스 1차도 반드시 40%가 가는 이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그 회절 효율을 특정 방향의 회절파의 효율을 40%에서 50% 이상 증가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입사할 때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0차가 완전히 제거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차가 동시에 같은 에너지를 나눠 갖는 경우는 50%가 맥시멈, 이론적인 맥시멈 값이 되겠죠. 이 경우에 이제 회절 효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마이너스 1차 회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이 웨이브 가이드 AR을 만들었을 때는 고스트 이미지 형태로 노이즈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도 없애고 회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안한 아이디어가 슬랜티드 그레이팅인데요. 이 슬랜티드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볼륨 홀로그램에서 이렇게 사이누소이달 웨이브, 사이누소이달 그레이팅이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공정 구조로 본따서 만든 그런 볼륨메트릭한 특성을 갖는 이제 그런 그레이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그레이팅을 기울이게 되면은, 이 기울이는 각도는 우리가 K벡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 최적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기울이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즉 플러스 1차나 또는 마이너스 1차 방향으로만 회절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게 되면 플러스 1차, 마이너스 1차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플러스 1차 방향으로만 빛의 에너지가 전송이 되고, 마이너스 1차로는 그 페이지 미스매치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1차로는 회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플러스 1차 방향으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모아서 회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 슬랜티드 그레이팅을 간단하게 이러한 조건 하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최적의 회절 효율을 갖는 티크니스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최대 효율은 여기서 계산된 바에 의하면 77.89%고요. 그 다음에 티크니스는 350나노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가 350나노에서 최대의 효율을 갖고, 그 효율은 약 78% 정도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거보다 더 높이게 되면은 이 회절 효율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일정한 그 값을 가지면서 약 60% 정도에서 회절 효율을 유지하면서 이제 두께에 예민하게 변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 이제 세 가지 그레이팅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인커플러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커플러 디자인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식 전체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일이고,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인풋 커플러는 프리스페이스 빛이 입사를 하고, 이것을 고굴절 물질의 सब스트레이트, 웨이브 가이드 सब스트레이트로 꺾어서 그 전반사를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그레이팅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반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타겟 디프랙션 앵글이 있거든요. 세타 디프라고 정의된 이 파라미터를 우리가 설계 파라미터로 하고, 인스턴트 빔을 예를 들어서
세타 inc라고 하고, 이런 입사 각도에 대해서 substrate depth로 세타 diff 이 회절각을 갖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회절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갖는 이 슬랜티드 그레이팅은 어떠한 각도를 가질 것인가, 어떠한 각도로 기울어져야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타 입사각과 회절각을 이건 정해놓고 설계 파라미터로 지금 세타 g를 찾는 거죠. 이게 슬랜티드 그레이팅의 이제 그 기울어진 각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K벡터 다이어그램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요 구조에 대해서 K벡터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세 가지 서클을 그려야 됩니다. 하나는 가장 반지름이 작은 프리 스페이스, 이제 반지름이 K0인 KZ, KX.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K 스페어를 이렇게 반원으로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굴절률이 높은 웨이브 가이드가 있겠죠. 웨이브 가이드의 K 스페어를, 그리고 이것은 K0N입니다. 만약에 격자 구조가 없을 때 프리 스페이스에서 웨이브 가이드로 빛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스넬의 법칙을 통해서 굴절 각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러한 형태의 K 벡터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이제 그레이팅 내부 영역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레이팅 내부의 영역, 이게 시크니스가 아무리 얇더라도 이 그레이팅 내부의 영역을 K 벡터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K 벡터 다이어그램 표현하려면은 이제 굴절률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그레이팅 내부의 굴절률, 사실은 이게 그 그레이팅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하지 않고요, 인호모지니어스합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이 구조의 평균 굴절률, 격자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N1, N1, N1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부피의 비율대로 이걸 평균 내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떠한 굴절을 갖는지, 그것을 우리가 평균 굴절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여기에 K 벡터 다이어그램 안에 그레이팅의 매질 내부를 표현해주는 이 평균 굴절을 갖는 호모지니스 미디엄 하나를 가정합니다. 이게 이제 그레이팅 리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레이팅 리전을 설정하고, 여기서는 평균 굴절률 average n을 갖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그레이팅에 의해서 어떤 회절이 일어나는 것은 이 그레이팅 영역 내부에서의 일이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번 이 수식적인 부분을 우리가 트레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입사광이 일단 정해졌으니까 들어가게 됩니다. 입사광이 입사 광파가 프리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1번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각도를 한번 줘볼까요? 그 인스턴트 앵글을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스턴트 앵글을 주고 입사광이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그레이팅 영역 내부로 들어가면 여전히 이 구조에서는 그대로 직진해서 이러한 그 광파가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각도 KX, 우리가 원하는 각도 서브스트레이트 내부로 이러한 방향으로 회절을 시키고 싶다, 이렇게 회절을 시키고 싶으면, 사실은 이제 이 그레이팅 리전에서는 이 방향으로 지금 그 서브스트레이트 안에서 전파를 시키고 싶으면은 그레이팅 리전, 그레이팅 영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빛을
해결시켜야 되냐면은 이 점에서 인터페이스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만나는 점 여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그레이팅 리진에서 그 회절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회절파의 방향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구성에서 격자 구조가 가져야 될 그레이팅 벡터는 그레이팅 리진에서의 이 서클 안에서 정의가 되는데 인풋 빔의 그 위치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회절파까지의 회절파를 연결하는 이 화살표가 그레이팅 벡터여야 됩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루어진 이만큼의 그레이팅 벡터를 우리가 설계를 하면 내부적으로 이런 각도와 이러한 그 주기를 갖는 캐피탈 람다분의 2파인데 이 주기를 갖는 그레이팅 벡터를 설계하면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동작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풋하고 아웃풋 영역은 프리스페이스하고 서브스트레이트로 정해져 있지만 프리스페이스하고 웨이브 가이드 서브스트레이트로 정의되어 있지만 실제로 격자 구조가 동작을 하는 영역은 이 둘 사이에 평균 굴절률을 갖는 그레이팅 리진에서 이 격자가 설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K 벡터에서 이렇게 격자를 설계하고 나서 이것을 수식적으로 옮겨보면 자, 이것은 프리스페이스 K 벡터고 이것은 그레이팅 리진에서의 인풋 K 벡터가 되겠습니다. KX 컴포넌트는 보존이고요. 여기 보시면 KX 컴포넌트는 프리스페이스나 그레이팅 리진이나 보존되죠. 스네일 법칙에서 보존되는데 이때 이제 그 K의 Z 방향, K 코사인 세타의 값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디자인을 이 트랜스미션 영역에서 어떠한 각도로 우리가 투과할지를 먼저 디자인 팩터로 넣어놓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레이팅 리진에서 어떤 방향으로 디프렉션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정하게 됩니다. K 그레이팅 리진 디프 이 값이 그레이팅 영역 안에서 디프렉션이 일어나는 파의 각도를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그레이팅 리전 안에서의 인풋 K 벡터하고 그다음에 그레이팅 리전 안에서의 리전 내부에서의 디프렉션 K 벡터를 서로 조합을 해서 그레이팅 벡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레이팅 벡터는 벡터 합 공식에 벡터 합 그 원리에 의해서 인풋 빔이 들어가서 그레이팅의 모먼텀을 막고 이것이 디프렉션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레이팅 방향은 디프렉션 K 벡터로부터 인스턴트 K 벡터를 뺀 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벡터들 모두 다 이제 수식적으로 구했으니까 디프렉션 K 벡터로부터 인스턴스 K 벡터를 빼주는 거죠.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G 벡터를 그레이팅 리전에서 구할 수 있는데 수식적으로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그런 그레이팅 팩터로 그레이팅 이퀘이션 나타납니다. 여기서 람다 G라고 하는 이 값은 이것을 다 이제 이런 값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걸 넣어서 계산을 하면 람다 G의 값은 그레이팅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레이팅의 주기가 될 것이고 이 세타 G는 그레이팅을 얼마나 기울일 것이냐 이게 그레이팅이 기울어진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팅의 주기와 그레이팅이 기울어진 각도를 이러한 K-벡터 다이어그램 도법을 사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로 아웃풋 커플링. 이제 웨이브 가이드를 쭉 타고 와서 그 다음에 이 웨이브 가이드의 표면으로부터 다시 회절이 일어나서 프리스페이스 방향으로
커플링 되는, 즉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 격자 구조를 우리가 여기서 표면에서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표면 격자 구조도 역시 슬랜티드 그레이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풋 빔 자체가 매질에서 그 सब스트레이트, 즉 웨이브 가이드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풋 빔을 인풋 K 벡터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सब스트레이트 굴절률 n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굴절률이 높은 물질 내부에서 발생되는 그런 광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광파가 다시 K 벡터 다이어그램에서 이 그레이팅 리즌, 그 굴절률이 평균 굴절률을 갖는 이 그레이팅 영역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이 그레이팅 영역 안에서 이제 회절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레이팅 영역 안에서의 그 인풋 광선의 굴절 K 벡터를 이와 같이 설정할 수 있고, X방향 컴포넌트는 보존이 됩니다. 자, 그런데 표현이 다르죠. 여기에 서브스트레이트에서의 굴절 각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팅, 그 평균 그레이팅 굴절률을 갖는 평균 그레이팅 리즌에서의 X방향 컴포넌트는 크기는 같지만 이제 표현이 다릅니다. 자, 이 그레이팅,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레이팅 리즌 안에서의 인풋 K 벡터의 다른 그 나머지 컴포넌트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미션 영역을 우리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 놓습니다. 세타 TR이 프리 스페이스로 어떻게 디프렉션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정해준 각도, 디프렉션 앵글인데, 세타 TR을 먼저 정해주고, 그리고 인풋 각도를 정해준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 슬랜티드 그레이팅의 파라미터인 기울어진 각도와 그 다음에 슬랜티드 그레이팅의 주기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레이팅 리진 안에서의 디프렉션 K 벡터, 그다음에 인시던트 K 벡터 정한 다음에 그 디퍼런스, 그 차이를 보면 이제 그레이팅 벡터를 정할 수 있고, 이 그레이팅 벡터 수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레이팅 벡터의 피리어드와 그레이팅 벡터 기울어진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인풋 커플러하고 아웃풋 커플러가 실제 계산해 보면 이 수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익스펜더인데, 익스펜더의 역할은 다시 살펴보면, 익스펜더의 역할은 지금 이 아웃풋 커플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웨이브 가이드 내부에서 빛을 두 개로 쪼개주는 건데, 90도 아지무스 앵글 차이가 있는 디프렉션 오더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랫방향, 그 아웃풋 커플러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빔을 스플릿해 해주, 일종의 그 디프렉티브 빔 스플리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레이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레이팅 설계하기 위해서는 인시던트 빔의 웨이브 가이드 내부에 있는 인시던트 빔을 우리가 3차원 방향으로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웨이브 가이드 내부이기 때문에 굴절률에 해당되는 n이라는 파라미터가 굴절률 파라미터 곱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또 그레이팅 리즌 안에서 실제 그 격자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평균 굴절률을 갖는 그레이팅 리즌 안에서 다시 이 인풋 빔이 어떤 각도로 진행을 하는가, 그것을 K 벡터를 구해주고요. 그리고 디프렉션 앵글을 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뒷페이지에 표현했는데, 타겟이 되는 이 리프렉션 앵글을 정합니다. 리프렉션 앵글 뿐만 아니라 이 아지무스 앵글 정해주죠. 그래서 90도만큼 회전이 되도록,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레이팅이 있으면은 인풋 빔이 이렇게 인풋 광선이 들어가면 이 그레이팅을 맞고 회절이 일어나면서 반대 방향, 90도만큼 회전된 방향으로 방향을 꺾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일부의 또 판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빔 스플리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레이팅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지무스 앵글이 45도 정도 기울어진 그레이팅이 가장 기하학적으로 맞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레이팅의 이제 그 설계 팩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K 벡터 다이어그램 사용해서 하는데, 이 K 벡터의 모양이 이제 3차원 방향을 갖는 이제 풀 3D 벡터가 되겠습니다. 인풋 그레이팅도 이제 3D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디프렉션 그 그레이팅 리즌 안에서의 이 디프렉션 각도도 이와 같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X 컴포넌트와 Y 컴포넌트가 이제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서 스넬의 법칙에서 크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디프렉션 앵글, 이 리프렉션 앵글이 정해지면 이 디프렉션 그 그레이팅 리진 안에서의 디프렉션 K 벡터 구할 수가 있고요. 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레이팅 팩터 G를 구해보면 G는 이렇게 디프렉션 앵글, 그레이팅 리진 안에서 디프렉션 앵글에서 인시덴트 앵글을 인시덴트 K 벡터 빼주면 이제 그레이팅 벡터 구할 수 있는데 그레이팅 벡터가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못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레이팅 벡터의 기울어진 각도와 그 다음에 아지무스 앵글을 두 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팅의 피리어드 주기도 모두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널리틱하게 이제 그 뼈대를 잡은 다음에 하는 일은 실제 이 그레이팅이 그 뭐 내부적으로 굴절률도 다르고 아니면 굴절률에 어떤 로스가 끼울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K-벡터 다이어그램 통해서 정하지 못하는 팩터는 이 그레이팅의 높이하고 이 그레이팅의 필 팩터입니다. 지금 그레이팅이 뼈대 구조죠. 주기, 그 다음에 기울어진 각도 이는 우리가 K-벡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그레이팅이 갖는 또 다른 구조 파라미터인 필 팩터와 thickness, 그레이팅의 높이, 그레이팅의 또는 두께는 이 K-벡터 다이어그램 통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thickness가 얇으니까 이 그레이팅 컴포넌트가 되게 스펙트럼 스프레딩을 갖는다. 이 정도는 우리가 K-벡터라면 예측할 수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정량적인 정량적인 회줄 효율이나 구조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는 엄밀한 전자장 해석을 사용해야 됩니다. RCW라던가 푸리에 모델 메소드 같은 방법이 유효합니다. 자, 이렇게 K-벡터 다이어그램 개념이 이 슬랜티드 그레이팅, AR 글래스를 위한 슬랜티드 그레이팅에서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을, 이런 프로세스로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했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을 사용해서 실제로 전자장 해석 기법과 같이 결합해서 이 디프랙티브 AR에 필요한 세 가지 그레이팅을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설계를 해봤습니다. 인풋 파트 그리고 보시면은 인풋 그레이팅이고요. 인풋 그레이팅이고 첫 번째 컬럼은 X 방향 일렉트릭 필드 컴포넌트, 그다음에 Y 방향 일렉트릭 필드 컴포넌트, 이것은 Z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 컴포넌트를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레드 컬러에 대해서 레드 파장대에 대해서 그레이팅의 R 플레이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레이팅의 피치가 486.8나노 그리고 높이가 281.1나노 그리고 물론 서브스트레이트 두께를 그냥 여기서 4마이크로 설정했습니다. 이 서브스트레이트 두께를 직관적으로 그 전반사하는 필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4마이크로 설정하고 틸트 앵글은 다 같이 3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높이와 그 다음에 그 피치를 조절해서 그레이팅이 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어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슬랜티드 그레이팅 자체가 특정 방향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위쪽 방향으로 대부분의 파워를 커플링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비대칭 커플링을 위해서 이 슬랜티드 그레이팅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비대칭 커플링이 레드 파장뿐만 아니라 이 G 플레이트, 그린 파장 그리고 여기 블루 파장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첫 번째 칼럼이 이 레드 파트, 이 두 번째 칼럼이 G 플레이트, 이 세 번째 플레이트가 그 오른쪽에 있는 플레이트가 B 플레이트인데요. B 플레이트 예를 들어 B를 보시면 B 플레이트인 경우에는 이제 레드 파장 때는 이 B 플레이트에 커플링이 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를 하고 이 블루가 가장 강하게 커플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린 파의 경우에는 아주 약하게 이 B 플레이트로 커플링이 되고, 대부분의 이제 그린 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레드 플레이트하고 이 G 플레이트의 커플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이 RGB 플레이트 3장을 겹쳐서 풀컬러 웨이브 가이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린 파장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약에 레드 플레이트가 있으면 이 레드 플레이트에서 강하게 회절이 되기 때문에 이 빛의 입사 방향에 대해서 이 웨이브 가이드의 순서를 B 플레이트, G 플레이트, R 플레이트 이런 수로 놓고, 짧은 파장의 빛들이 대부분 먼저 등장을 해서 이 웨이브 가이드로 커플링돼서 뒤쪽에 존재하는 어, 장파장에, 여기 보시면 R 플레이트가 지금 피치가 486 마이크로 가장 큰데, 그 피치가 긴 웨이브 가이드를 나중에 만나도록 이렇게 적층해가지고 레드, 그린, 블루, 풀 칼라 이미지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완벽하게 그 이제 칼라 세퍼레이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웨이브 가이드에 이제 색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크로스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레드, 그린, 블루 정확하게 이제 분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서피스 그레이팅보다 어떻게 보면 서피스 그레이팅 특히 슬랜티드로 만들면 이제 파장 셀렉티비티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HOE 같은 경우가 이제 파장 셀렉티비티가 높습니다. 두꺼운 HOE가 파장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두께가 있는 HOE를 여기서 같이 하이브리드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개의 웨이브 가이드에 이제 파장별로 셀렉션을 해서 커플링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그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러먼트 중요하죠.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러먼트는 공정을 통해서 만들 수 없는 이 복잡한 볼륨메트릭 그레이팅을 만들어내는 그런 특성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래픽 매질에 이제 광 간섭을 통해서 간섭 무늬가 그 매질 내부에 이제 포토 리프렉티브 이펙트에 의해서 매질 내부의 그 퍼미티비티, 즉 유전율의 변화가 나타나게끔 할 수 있고, 여기서 큐어링 하게 되면 이제 그레이팅이 이제 뭐 우리 구워진다고 표현하는데 UV 큐어링 하게 되고 후처를 하게 되면 이제 그레이팅이 이제 고정되게 됩니다. 그 외부 광학계의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간섭 무늬가 격자 구조로 구워질 수 있다는, 격자 구조로 구성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러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커브드 서피스에서도 장착이 제조가 될 수가 있고, 다양한 지오메트리에서 다 대응이 되기 때문에 좋은 특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볼륨 그레이팅의 특성상 그 이제 특정 정해진 우리가 이 홀로그램을 합성할 때 썼던 그런 시누파와 레퍼런스파의 그런 방향 설정이 이제 좀 틀어지고, 그것보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빛이 들어가거나 할 때 이러한 그 HOE 소자는 생각보다 그 이런 HOE 소자는 이제 에버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수차가 좀 발생하는 이제 문제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볼륨 특성을 갖고 있고, 내부적으로 이 HOE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치 거울이 새겨져 있는 것 같은 어떤 효과를 갖기 때문에 미러 어레이, 사실은 미러 어레이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이제 수차에 조금 취약할 수가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홀로그래픽 과학 소자는 그 HOE 렌즈가 대표적인 건데, HOE를 렌즈로 구현하여 렌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렌즈형 렌즈 배열과 유사하게 HOE 렌즈를 통한 모든 투과된 빔이 단일 지점으로 교차될 수 있도록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렌즈가 되려면은
이 렌즈, 이 홀로그래픽 렌즈의 각각의 영역별로 서로 다른 그 그레이팅 구조들이 이제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입사광과 재생할 때 입사광이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즉 파장이 달라지거나 입사 각도가 달라지면 초점 특성이 좀 수차 영향에 의해서 디그레데이션 되는 것을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험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HO의 특성이 각도 선택성과 파장 선택성을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이 HOE를 활용해서 홀로그래픽 스크린, 그다음에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HMD,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이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HOE가 가지고 있는 이 플렉서빌리티, 프리폼 옵틱스를 구체적으로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HOE를 통해서 우리가 광파 합성을 통해서 다양한 지오메트리에서 앱의 수차가 없는, 특정 방향으로 수차가 없는 그런 그 미러, 반사형 미러, 반사형 렌즈, 투과형 렌즈, 투과형 소재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있고요. 물론 이제 FOV를 늘린다거나, AI의 특성이죠. FOV를 늘린다거나 파장이 파장 스펙트럼이 큰 어떤 소스를 사용한다거나 LED 소스를 사용한다거나 했을 때 이 HO의 톨러런스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빔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광파 일루미네이션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HOE가 제대로 된 동작을 못할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차가 되게 크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보상해 가면서 HOE를 이러한 구조에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HOE 응용 영역에서 큰 이슈고요. HOE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세밀한 빛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빛을 굉장히 많이 꺾을 수가 있습니다. 45도, 뭐 60도까지도 이렇게 회절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빛을 급격하게 많은 각도로 꺾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디프렉션 그레이팅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디프렉션 그레이팅의 피치가 굉장히 세밀하게 되면서 공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파인 피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광 간섭성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리먼트 되게 유리하고, 일반적인 디프랙티브 옵틱스, 즉 우리가 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서 이빔 리소라던가 어떤 나노 임프린트라던가 리소그래피 공정 통해서 만드는 그런 그 디바이스들은 이 파인 피치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빛을 많이 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HOE하고 그다음에 디프랙티브 옵틱스 또는 메타 렌즈와 같은 구조들이 어떻게 차별화되느냐를 보면, 빛을 굉장히 많이 꺾는 부분에 있어서는 HO가 유리하고, 빛을 좀 적게 꺾고 그다음에 에버레이션이 좀 적은 그런 소재들은 디프랙티브 옵틱이 유리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빛을 아주 그 세밀한 빛을 갖는 그런 디프랙티브 서피스를 메타 렌즈를 통해서, 메타 서피스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고 있어서 어, 어, 그 NA가 되게 큰 또는 F 넘버가 되게 작은 그런 렌즈들은 이제 그 파인 피치를 갖는 메타 렌즈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HO의 또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실험실 레벨에서 그 대면적의 이 소자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주 비싼 그 패브리케이션 비용이 들어가는 메탈 렌즈를 대면적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양산성 측면에서는 이제 비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HO를 가지고 많은 그 연구실에서 그 AR 옵틱스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HOE를 논하려면은 이 K벡터 다이어그램을 이제 볼륨으로 확장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볼륨 특성을 갖고 있는 K벡터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일단 이 어떤 구조에 그레이팅 하나가 새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그레이팅은 뭐냐면 인스턴트 빔이 이러한 방향으로 들어갔을 때, 이러한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볼륨 HO인데, 특정 지점에 인스턴트 빔이 이렇게, 인스턴트 레이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굴절률이 N인 이 सब스트레이트 안으로 이제 굴절이 일어나겠죠. 굴절이 일어나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폴리머, HO의 물질 보통 폴리머를 사용하니까 이 폴리머로 굴절이 되는 굴절광의 그 벡터를 이렇게 그렸고요.
이 내부에서 이제 수직 방향으로 빛을 회절시킬 수 있는 그런 그레이팅의 구조를 이게 나타냈습니다. 이게 지금 G 벡터입니다. 반사를 주로 일으키는 구성에서 이 G 벡터가 굉장히 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G 벡터 방향으로 이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러먼트의 피치가 굉장히 파인하게 이렇게 공간적으로 3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공간적 그 퍼미티비티 또는 모듈레이션, 굴절 모듈레이션 분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반도체 패브리케이션 기술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이제 요구될 때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이 홀로그래픽 메소드, 광 간섭성 그 공정 반복을 통해서 이 패턴을 구현해내는 이런 HOE 소재가 굉장히 유리하다, 자유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새길 때는 이 HO를 새길 때 640나노 레이저로 새겼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파장을 튜닝을 하게 되면은, 디튜닝을 해서 만약에 파장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파장이 바뀌면 이제 케이스 페어가 달라지잖아요. 케이스 페어가 달라지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특정 그레이팅이 새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파장을 바꾸게 되면은 두 가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빛이 회절되는 방향이 바뀌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K벡터 다이어그램을 계산한 건데, 파장이 짧아졌으니까 이 K스페어가 확장이 됩니다. 프리스페이스의 K스페어도 약간 확장이 크게 확대되고, 폴리머 내부에서의 K 스페어도 약간 확대됩니다. 하지만 그리팅 벡터는 그대로 고정이 된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시덴트 빔을 넣고, 인시덴트 웨이를 넣고, 그다음에 그레이팅 한번 굴절이 일어난 다음에 폴리머로 굴절이 일어나고, 여기서 다시 폴리머 내부에서 그레이팅 벡터를 맞고 회절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일단 발생하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일은 이 그레이팅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회절파가 페이즈 미스매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회절파의 이합 벡터가 회절파의 합 벡터가 617나노에 해당되는 이 서브스트레이트 내부에 이 서클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회절률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갖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러먼트의 티크니스가 이제 무한대가 아니라 이제 파이나이트하기 때문에 이 그레이팅이 가지고 있는 K 클라우드가 그레이팅 이제 스프레드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레이팅 스프레드가 이런 범위 내로 존재하게 되면 이런 범위 내로 존재하게 되면 그레이팅이 갖고 있는 이 스프레딩에 의해서 입사빔의 에너지가 일부 뭐 100%의 어떤 회전율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이 스프레딩 효과에서 일부가 이 폴리머 내부에서 회절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좀 지저분하게 표현이 됐는데요. 다시 좀 그려보면 이런 구성이죠. 지금 현재 그레이팅 벡터가 작고 그 회절파 그레이팅 벡터가 작기 때문에 이 벡터가 매칭이 되지 않는데요. 이 스프레딩이 이제 그레이팅 벡터의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 영역이 이렇게 그레이팅 K 클라우드 스프레드라고 했을 때, 이 성분들 중에서 이 성분들이 모두 그 입사 광파와 이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K 클라우드 범주 안에서 이 K 벡터 스페어를 만나는 점을 하나 잡고, 이 점과 이 만나는 점을 잡고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선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초록색 선을 연장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 617나노 파장대에서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회절파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 K 벡터 그 G 벡터가 이제 예를 들어 파장이 바뀌었다 그럼 G 벡터가 짧아가지고 회절을 못 시키는데, 이 G 벡터를 그대로 쭉 연장해서 새로운 K 스페어의 그 교점을 만들고 원점으로부터 교점까지 선을 연결하면, 이것이 바로 이그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리먼트 내부에서 회절되는 빛의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그 벡터가 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사용해서 일단 렌즈 하나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여기 점광원이 하나 있고 이 점광원에서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빛이 입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내부 그레이팅은 이러한 그 빛을 받아서 수직으로 어, 이렇게 반사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반사형 미러를 설계를 했는데요. 어, 이 미러에 이 도표에서 보시면 어, 빨간색 이 광선이 입사 광선이고 이 초록색이 이제 반사판인데 이 내부에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현되고 까만색 라인으로 표현된 것들이 이 반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제 그 그레이팅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 그레이팅 벡터에 수직으로 선을 연결하면 이게 마치 입사빔을 이제 회절파로 반사시키는 그런 이제 거울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단순하게 이제 이 거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 내부의 폴리머의 굴절률을 고려해서 폴리머 내부로 입사빔이 회절 굴절돼서 들어가고 다시 거기서 이 K벡터 다이어그램에서 그레이팅을 갖고 다시 반사한 다음에 다시 그게 폴리머로부터 프리스페이스로 나올 때 이제 수직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그레이팅 벡터들을 이제 모든 이 면을 따라가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레이팅 벡터가 이런 식의 어떤 그 배열을 갖는 내부 구성을 갖는 그런 어, 그 홀로그래픽 HOE 렌즈가 이제 설계된 거죠. 이것을 연속적으로 그려보면 이 그레이팅 벡터의 프로파일로부터 연속적으로 그려보면 이 내부에는 홀로그래픽 HOE의 어떤 그레이팅 패턴이 이렇게 공유를 가지면서 형성되었겠구나라는 것을 이 그레이팅 벡터로부터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커브드 서피스, 커브드 패턴을 갖는 이제 그레이팅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광원을 앞에 놓았을 때 이것이 평면파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커브드 스트럭처를 갖는 볼륨 그레이팅을 만들기가 일반적인 디프랙티브 옵티컬 엘러먼트라든가 메탈 렌즈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커브드 볼륨 그레이팅을 우리가 새긴 경우에 얘가 정해진 위치에서는 굉장히 고효율의 렌즈가 만들어지지만 이 렌즈가 이제 만약에 파장을 바꿨다, 입사광의 파장을 바꾸게 되면은 K벡터 다이어그램 분석에서 이 리프렉션 K벡터가 수직으로 가지 못하고 약간 왼쪽으로 편향되는 구성을 갖습니다. 만약에 이 빛, 이 지금 왼쪽으로 편향되는 것은 지금 이 렌즈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멀어진 포인트인데 여기서 빛이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입사하더라도 파장이 617나노가 됐으니까 이 볼륨 홀로그래핑의 요 조각을 맞고 반사되는 반사 회절되는 판은 수직으로 가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벌어져서 나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파트를 보시면은 이게 광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서 이 부분에 이제 굴절돼서 다시 회절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회절파를 구해보면 아마 반대 방향 시메트릭하니까요. 시메트릭하니까 오른쪽 우하방을 향해서 이제 광선이 이렇게 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다이버즈하는 그런 패턴의 에버레이션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그 HOE 렌즈가 이렇게 구경이 크게 되면은 이 사이드 쪽에서 그 에버레이션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그레이팅의 어떤 벡터들이 그렇게 많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에버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특성을 얻을 수 있어서 이러한 에버레이션에 대한 효과 때문에 이 렌즈의 F 넘버를 작게 만드는 것이 상당한 제약을 갖는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점의 위치를 소스의 위치를 바꿨을 때 이게 이제 반사되는 파의 방향도 바뀔 텐데요.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러먼트는 기존의 오목 렌즈와 같이 서피스 미러와 같은 그런 특성과는 달리 이제 볼륨메트릭 그레이팅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그 위치마다 입사광의 변화에 따라서 디프렉션 앵글 즉 반사 광선의 반사 각도들이 일정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선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레이 트레이싱을 통해서 그 해석을 한 결과인데
굉장히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숏 포커스를 갖는 그런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 포인트 소스의 위치도 굉장히 많이 쉬프트를 해서 일부러 에버레이션을 많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렇게 그 HOE 반사판으로부터 나오는 이 에버레이션의 특성이 일반적인 그 파라볼라 미러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라는 정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에버레이션을 이게 어차피 이런 응용이 이제 UD라든가 HMD에 사용되는 그런 광학계 셋업에서 많이 요구되는 사항들인데 그때 HOE가 이렇게 큰 에버레이션을 갖는다면 이제 실제로 시스템 구현하는 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HOE의 에버레이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HOE의 에버레이션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자, 이 연구 결과는 이제 커브드 서피스 형태를 갖는 HOE 렌즈에 대한 그런 그 광학 해석 연구입니다. 이러한 그 커브드 HOE가 이 AR 광학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커브드 HOE를 우리가 구성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이유는 일단은 먼저 이 광학계 FOB를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오프엑시스로 이렇게 빛을 비췄을 때 이 입사각의 입사각의 톨러런스에 따라서 이 에버레이션이 상대적으로 평판보다는 적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디자인적 관점에서 많은 AR 그 글래스 HUD 시스템들이 평판에서 제작을 하지 못하고 자기 만의 고유의 디자인에 의한 어떤 커브드 서피스에서 우리가 광학계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요구 조건들이 상당히 이런 커브드 HOE 구조를 연구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이 그림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서피스를 그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스페리컬 서피스를 갖는 정도의 커브드 HOE가 실용적인 구조이죠. 이 연구에서는 플랫 HOE와 그다음에 플래너 HOE와 커브드 HOE 렌즈의 그 수차와 어떤 그 과학적 특성을 비교한 논문인데 뭐 이것은 이제 이러한 그 시뮬레이션을 구성할 때 이러한 각각의 포인트마다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그런 K 벡터의 볼륨 그레이팅 메커니즘을 모두 다 하나씩 다 적용해서 이렇게 광선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 이것을 집합적으로 보여주면은 이렇게 광파 시뮬레이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흥미로운 지점은 이제 플래너 오펙시스 반사형 HOE 그 미러에 대해서 입상형의 방향을 바꾸면 이런 그 초점 포인트가 이렇게 평면상에서 쉬프트가 되는데 이렇게 커브드 서피스가 이루어져 있으면은 이 초점 평면 자체가 이렇게 틸트되어 있다는 그런 특성이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입사광이 그 방향을 바꿈에 따라서 이 스팟이 이제 쉬프트를 하는데 이렇게 옵티마이즈된 커베처를 갖는 그런 HOA 같은 경우는 입사광의 방향을 바꿈에 따라서 그 포인트에 초점이 쉬프트 하더라도 초점의 에버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서 이 플래너 HOE는 이렇게 에스티마티즘부터 시작해서 코마 숫자가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HOE 시스템을 꾸미고 그게 커브드 곡면 위에 HOE의 필름을 구성하고 거기서 어떤 렌즈나 뭐 미러를 구성할 때 이 커베처를 최적화해서 이러한 그 에버레이션이 작게 최대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논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략하게 디프랙티브 옵티컬 엘러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디프랙티브 옵티컬 엘러먼트는 표면 격자 구조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레넬 렌즈 그리고 이것을 이진화한 디지털 디프랙티브 옵틱스 이것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널리 활용되고 있고요. 리프랙티브 렌즈와 결합되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리프랙티브 렌즈와 결합되어서 다른 쪽에 디프랙티브 서피스가 있어서 이렇게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통해서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미 카메라 렌즈 시스템에서는 상용화되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AR 디바이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러먼트 HOE 렌즈와 그다음에 디프랙티브 렌즈 그리고 이것을 최근에 디프랙티브 렌즈로부터 더 많이 발전되고 있는 메타 렌즈가 이 AR 시스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어떠한 장단점을 갖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절광학 소재는 아시다시피 이 표면에서 그 서피스 표면에서 웨이브 프론트의 페이지 딜레이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웨이브 프론트를 만들어내서 뭐 얇은 두께 렌즈를 만든던가 얇은 두께 프리즘 등 다양한 옵티컬 엘리먼트를 평판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이제 플래너 옵틱스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브 웨이브랭스 스트럭처의 제작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멀티 레벨로도 제작이 가능한데 이것을 이제 멀티 레벨로 만드는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등 뭐 다양한 장비 프로세스에서 이제 코스트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그런 바이너리 그레이팅 이제 한 장의 하나의 단차를 갖는 바이너리 그레이팅 구조에서 디프랙티브 옵티컬 엘리먼트 구현하는 것이 이제 핵심 이슈였는데 최근에 이제 저러한 바이너리 그레이팅 구조가 발전해서 메타 렌즈로 메타 서피스 또는 메타 서피스 그리고 일반적으로 메타 서피스 그리고 뭐 AR 디바이스 경우는 메타 렌즈, 메타 프리즘, 메타 반사형 미러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 회절광학 소자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프레넬 렌즈를 만들어내는 이런 서피스 릴리프 구조로 구성이 되고 표면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다층 레벨을 갖는 이제 그런 구조를 보통 구현하는데 이러한 이제 구조의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패브리케이션 기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에 이 레터럴 레졸루션이 아주 파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뭐 100나노로 가져가서 이렇게 멀티 레벨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러한 피치 패브리케이션의 한계를 최근에 이제 메타 렌즈 공법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타 서피스에서는 이런 크리티컬 피처 사이즈를 약 100나노 이하로도 가지고 갈 수 있어서 하이 NA 또 숏 포커스의 특성을 갖는 그런 렌즈를 제작할 수 있어서 기존의 디프랙티브 옵틱 전통적인 이런 디프랙티브 옵티컬 엘러먼트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프엑시스 메타 렌즈. 자, 메타 렌즈를 설계하기 앞서서 메타 렌즈의 다양한 피처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이러한 어떤 다양한 패턴의 이진 서피스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페이즈 프로파일 변조를 표면에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디프랙티브 옵티컬을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피치들이 굉장히 서브 웨이브랭스 스트럭처에서도 이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 NA 렌즈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AR 디바이스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오프엑시스 일루미네이션 했을 때 빛을 모아주고 동시에 프리즘 역할을 해서 빛을 이렇게 꺾으면서 동시에 모아줄 수 있는 이러한 메타 렌즈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HOE 렌즈, 오프엑시스 HOE에서 반사형으로 주로 제작되어 있는 기술인데 이것을 우리가 메타 렌즈로 만약에 제작을 하는 경우에 설계를 하는 경우에 어떤 팩터들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빛을 모아주는 것과 동시에 꺾으려면 이 렌즈에는 이 메타 렌즈는 렌즈 프로파일도 구현해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페이즈 시프트 즉 프리즘 구조도 동시에 구현을 하고 이 두 개의 펑션이 합쳐져서 이 오프엑시스 메타 렌즈를 구성하는 펑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파동광학 이론을 바탕으로 메타 렌즈의 페이즈 프로파일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페이지 프로파일을 구하는 이런 뭐 원리는 되게 간단한데 문제는
이러한 그 메타렌즈 프로파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의 공정, 크리티컬 피처, 그 공정 역량이 필요하느냐, 그것을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이퀴스트 샘플링 시어리에 의해서 이 메타렌즈의 그 가능한 한 픽셀 사이즈죠. 메타렌즈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 픽셀 사이즈의 피치 사이즈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물론 빛을 많이 꺾으려면, 빛을 많이 이렇게 회절시켜서 꺾으려면은 작은 피치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서브 에버런스 스트럭처, 서브 에버런스 수준의 피치를 갖는 그런 그 공정도, 메타서페이스 구조도 필요한 구성이라서 일반적인 디프렉티브 옵티컬 엘러먼트로 구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아까 바이너리 디프렉티브 옵티컬 엘러먼트 이런 거 구현하기 어려운데, 이 바이너리 타입에서 메타 서피스는 이러한 회절 각도가 큰 이런 서피스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작은 피치가 필요한가? 자, 이것을 이러한 그 나이퀴스 샘플링 시어리를 활용해서 이 인스턴트 앵글이 0도부터 60도까지 변할 때, 그리고 초점거리가 1cm로 잡았을 때, 초점거리 1cm로 하고 여기 빛을 입사빔의 각도를 이제 조절한다고 했을 때, 이걸 인스턴트 앵글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러한 그 기능을 갖는 메타렌즈의 피치 사이즈 DX라고 했을 때, 이 피치 사이즈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나이퀴스 샘플링 시어리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0도일 때는 초점거리 1cm를 갖기 위해서 델타 X가 여기서 지금 그 다이아미터는 지금 1cm로 가정을 했습니다. 렌즈의 다이아미터를 1cm라고 설정을 하고 초점거리 1cm를 갖는 그 렌즈를 설계한다고 가정했을 때, 인스턴트 앵글이 0도면 0도일 때 초점거리를 1cm 가져가기 위해서는 약 400나노 400나노에서 500나노 사이에 있는 피치가 미니멈 피치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구현할 수 있으면은 초점거리 1cm에 다이아미터 1cm에 초점거리 1cm, F넘버가 1 정도 되는 렌즈를 구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인스턴트 앵글을 우리가 늘려가면서 만약에 60도로 입사하는 빛을 한번 꺾고 렌즈로 모아서 중심축, 광축에 놓을 수 있는 정도의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피치 사이즈가 크리티컬 피처 사이즈가 200나노 수준으로 되게 그 세밀한 공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메타렌즈 설계를 레드, 그린, 블루로 나눠서 해봤는데요. 당연히 이제 블루가 가장 파장이 짧기 때문에 457나노로 설정했는데, 그린은 532 나노미터, 레드는 633 나노미터. 블루의 파장이 제일 작기 때문에 이제 렌즈에서 요구되는 피치도 더 레드랑 그린보다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블루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60도로 오프액시스로 입사하는 이런 블루 파장의 메타 렌즈는 피치 사이즈가 약 200나노보다 좀 작은 수준의 그 단위 유니픽셀 사이즈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그 아주 파인한 피치를 패브리케이션 통해서 구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물론 이 초점거리를 바꾸거나 아니면 다이아미터를 조절해서 F넘버를 키우거나 하게 되면 이런 공정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 그 라인 선폭에 의해서 제조할 수 있는 메타 렌즈 F넘버, 그리고 오프액시스 각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챌린지한 토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재밌는 거는 이제 HOE 같은 경우에서 이러한 그 60도로 입사하는 빛을 꺾어서 1cm 또는 그보다 더 짧은 포커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HOE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 HOE는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파장이 바뀌게 되면은 동작을 할 수 없고, 특정한 설계 파장 하나에서만 올바른 동작을 하고 에버레이션에 대한 민감도도 심한 편인데, 메타렌즈 같은 경우는 하나 제작을 해놓으면 레드, 그린, 블루에 동시에 동작을 하고, 왜냐면 이것은 이제 볼륨 디바이스가 아니라 완전히 극단적으로 얇은 서피스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 파장에 대한 그 셀렉티비티, 그리고 앵글의 그 입사 각에 대한 셀렉티비티가 HOE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셀렉티비티가 중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그런 렌즈에 대해서는 메타 렌즈가 유리하고, 앵귤러 셀렉티비티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또는 파장 셀렉티비티 적극적으로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HO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타 서피스에 대한 메타 아톰에 대한 모듈레이션 아톰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AR 디바이스 관점에서 DOE, 디프랙티브 옵티컬 엘러먼트, 그리고 프리폼 옵틱스, 그다음에 메타 머티리얼, 메타 서피스, 그다음에 HOE를 이렇게 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폼 팩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DOE는 양호하고, 프리폼 옵틱스는 벌크합니다. 그리고 메타 서피스와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러먼트 모두 다 스인필름 구조로 구성되어 수 있기 때문에 폼 팩터 측면에서는 유리하고요. 뭐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그 HOE도 지금 유리하고, 그다음에 DOE랑 메타 머티리얼과 프리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난도의 공정 장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 높은 편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표에서는 그 대략적인 그런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HOE는 지금 그 아주 파인 피치를 볼륨으로 만들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이제 셀렉티비티가 요구되는 앵귤러 셀렉티비티는 파장 셀렉티비티가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가 있고, 빛을 아주 많이 꺾을 수 있는, 급격하게 꺾을 수 있는 그런 그 용도로 활용되면 될 것 같고, 이제 메타 머티리얼은 이런 HO가 갖는 그런 특성들을 왜냐면 메타 머티리얼은 이제 구조적으로 파인 피치를 내재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이제 작은 F 넘버를 구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non 파락셜한 오프엑시스 엘러먼트를 구현할 때 메타 머티리얼을 쓸 수 있는데, 그리고 HOE가 그 갖고 있는 앵귤러 셀렉티비티가 없어서 다파장에 대해서 이 메타 머티리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대면적으로 만드는 공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뭐 산업계와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프리폼 옵틱스는 리저너블한 구조인데 이제 무게와 폼 팩터가 작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커멘트 하고 싶은 게 이 디프랙티브 옵티컬 엘러먼트 기반의 이 웨이브 가이드 형태는 2차원 이미지, 2디멘전의 2차원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반면에, 여기 보시는 프리폼 옵틱스라든가 HOE는 이제 반사형 구조, 아니면 그 XPP를 복제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D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AR을 통해서 보여줄 때 필요한 핵심 디바이스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제 생각에는 프리폼 옵틱스, 메타 머티리얼, HOE를 같이 하이브리드로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